가이스트 김탁군 명예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가량 디지털 트윈 기술 종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디지털 트윈 정의와 운용 개념으로부터 빅데이터 AI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즈니스 전 과정을 ICT화해서 비즈니스를 가상화하고 가상 실험을 통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런 과정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가상화와 가상 실험인데요. 그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 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사는 역할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요한 이야기가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키이다, 혹은 조력자다, 혹은 중심에 있다, 디딤돌이다, 기둥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의 정의와 운용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시스템, 보통 실제 시스템은 구성 요소가 제품과 사람과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실제 시스템하고 똑같은 컴퓨터 복제본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복제본의 역할이 리빙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뮬레이션 모델에 실제 체계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출력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리빙 디지털 시뮬레이션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운용상 특징은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설계, 구현, 검정, 운용, 유지, 보수, 이 과정 동안에 디지털 트윈과 실체계가 연동이 돼서 실제로 실체계와 똑같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진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트윈의 활용을 통해서 실체계 분석이나 예측이나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 주요한 것은 디지털 트윈이 실체계에서 실험할 수 없는 것을 실험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기술 등장과 향후 전망을 간단히 요약하면, 디지털 트윈의 용어 자체를 사용해서 기술 전망 회사인 가트너사가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소개한 게 2018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의 기술의 접목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기술 전망 회사인 가트너사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를 2019년하고 2020년도를 전부 다 보고, 이 기술 전망의 그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술 촉발 단계에서 기대의 정점, 실망, 이해, 안정, 그런 것들을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을 요약해가지고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트너사가 소개하는 기술 전망은 30개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5개 분야, 하이브리드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이 표시한 5개 분야가 디지털 트윈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그래프상에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는 2020년도에 조금 사람들이 이게 별게 아니구나 하는 실망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정의했고요. 그 후로 한 2에서 5년 사이에 실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간다고 이 그래프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술도 유사한데요. 특이한 것은 리얼타임 헬스 시스템에서는 2020년도에 최초로 이 기술 촉발 단계로 소개를 했고, 향후 한 10년 이상이 되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다고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2020년도에 신기술로 시티즌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사람의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처음 소개했고요. 5에서 10년 정도 되면 안정화 단계에서 상업화를 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22년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그래프가 기술 전망을 하는데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디지털 트윈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트윈이 실체계의 복제본입니다. 그래서 실체계의 운용 데이터를 먼저 복제를 해야 되고요. 또 실체계의 형상을 복제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체계의 기능이나 행위를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구성 요소가 실체계 운용 데이터와 실체계 디지털 공간 정보와 사물의 형상 정보, 그리고 실체계의 객체 행위 모델이 디지털 트윈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특히 이 실체계의 형상 정보는 디지털 트윈의 구축 목적에 따라서 GIS를 사용하든지 빔을 사용하든지 3D CAD를 사용하든지 이 세 개 중에 한 개 이상을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행위 모델은 그게 시뮬레이션 모델과 기계학습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모델로 대비이 되고 이 두 개를 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성 요소를 보게 된 것은 실제 디지털 트윈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쉽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구성 요소들을 다양하게 조합을 하면 디지털 트윈이 실제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시간 교통 정보와 GIS와 교통 시뮬레이션 모델을 결합한 디지털 트윈이 내비게이터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디지털 트윈이죠. 또 빔 정보의 재난 대피 시뮬레이션 모델을 결합해서 재난 대피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제주와 같은 도시를 스마트 아일랜드화하기 위해서 GIS와 빔과 3D CAD와 아일랜드의 각종 서비스 모델을 결합하면 이 스마트 아일랜드 디지털 트윈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복제한다는 것이 뭔지를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우리가 실제 이 자동차, 저희들이 이거 제품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데요. 자동차가 있으면 이 자동차의 형상, 다시 말해서 바깥에서 온 모양이죠. 물론 내부의 형상도 필요하면은 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실제에서 얻어지는 빅데이터, 여기에서 이 데이터가 거리와 가속도가 한 가지 예가 되지만 목적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행위 모델, 여기에서는 거리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물리 법칙인데 이것도 역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형상과 데이터는 겉으로 본 모습이라고 할 때 실제 행위 모델은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물리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의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구축한다 했을 때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우리가 디지털 트윈으로 할 거냐, 또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디지털 트윈이 되느냐 하는 질문은 모두 디지털 트윈의 구축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인 경우에 엔진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트윈과 승차감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트윈, 또 자동차 내부 공간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트윈,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목적 지향적 혹은 서비스 지향적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기 위해서 대상 실체계가 이런 건물이라고 할 때요. 디지털 트윈을 만들으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게요. 하면서 네 가지 정도를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안은 1번인 경우에는 일조권을 분석하는 목적으로, 2번인 경우에는 차량 진입로, 3번인 경우에는 주차 공간, 4번인 경우에는 재난 대피를 분석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디지털 트윈 1번, 2번, 3번, 4번과 디지털 트윈 구성 요소인 IoT 데이터, 공간 정보, 시뮬레이션 모델을 목적에 따라서 복제 대상이 구성 요소도 달라지고 구성 요소가 같다고 하더라도 형태라든지 정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목적 지향적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이론의 기본입니다. 다만 우리가
서비스가 100개가 있다 해서 디지털 트윈을 100개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서비스 숫자가 디지털 트윈보다 개수보다 훨씬 많은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한 개 개발할 때 여러 개의 서비스를 수용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 한 개 이상의 서비스에 맞도록 개발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극한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 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실제 효율성이나 복잡도에 따라서 트레이드오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트윈을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여기에 그 요구사항 명세 참조 번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임의로 번호를 달았고요. 서비스명도 가스 유출 사고 대응 서비스에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재난 골든타임 확보 서비스까지 임의로 이 서비스를 제가 리스팅을 했고요. 단지 이런 리스팅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은 뭘 포함을 시키느냐 하는 것을 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41번이 노후와 건물 추출 서비스인데, 이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는 전혀 필요가 없고요. IoT를 통해서 실시간의 노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공간정보상에서 제거되면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하면 되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재난 골든타임 확보 서비스는 재난이 일어난 것을 실제 감지하는 IoT가 필요하고요. 또 재난 상황에서 대피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나 공간 정보가 필요하고, 대피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IoT, 공간 정보, 시뮬레이션 세 가지의 디지털 트윈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져야지 서비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의 유행어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GPS 옵티미제이션, 데이터 애널리틱스, VR, AR,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과 이런 용어들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희 결론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디지털 트윈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제공한다. 무슨 데이터를 제공하느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는 데이터라든지 오락이나 관광이나 교육을 체험하기 필요한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만들어진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그냥 분석하고 비주얼라이즈하면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되고요. 이 데이터를 가상체면 장비에 인터페이스를 시키면 VR이 되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나온 것 중에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어나 최적화 알고리즘을 추가하게 되면 이게 바로 GPS나 옵티미제이션이 되는 겁니다. 또 실제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은 정보를 버추얼 리얼리티를 통해서 추출해서 이걸 우리가 정강 정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실제 시스템에 추가하면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다시 말하면 정강 현실이 되고요. 이런 VR이나 AR을 혼합해서 우리가 실제 경험과 가상 경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자, 이 요점은 디지털 트윈은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혹은 가상 체험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컨텐츠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 때 이거가 우리한테 뭘 하려고 만들어졌냐 했을 때 디지털 트윈의 목적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시스템을 우리가 피지컬 트윈이라고 부르죠. 피지컬 트윈만으로 할 수 없는 서비스를 피지컬 트윈과 디지털 트윈이 연동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피지컬 트윈이죠. 앞으로 PT라고 많이 부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실제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이 이와 같이 연동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요. 실제 이 추가된 컴포넌트 때문에 우리는 기존 서비스를 추가해 가지고 새로운 개선된 서비스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선된 서비스라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의 도입 효과인데요. 이 서비스는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기존 서비스의 수준을 대폭 향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비스를 품질 향상한다는 것은 실제 문제의 답이 정확하지 않는데 정확성을 올리거나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개선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정의한 스마트 시스템, 실제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정의를 해드리고 그 정의에 앞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서비스 수준을 스마트 시티를 예를 들어서 분류를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는 도시공학이라든지 인문사회학,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요구사항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요구사항을 N개라고 가정하면 실제로 K개는 디지털 트윈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N-K개는 도시만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하고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는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제 해결을 해주는 답을 제공하는 겁니다.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최적화나 고장 진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을 모두 우리는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이 서비스의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수준의 답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분석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하는 게 답이 되면 됩니다. 무엇. 예측 서비스는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최적화나 고장 진단은 왜 이렇게 됐냐를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조금 학술적으로 이 러셀 교수가 분류한 걸 보면 무엇을 답하는 것을 정보 서비스라고 하고요. 어떻게를 답하는 것을 지식 서비스라고 하고 왜를 답할 수 있는 것을 지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와의 분류와 인지 수준을 표로 작성할 수가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스마트 시티에서 실제로 교통체계 서비스에서 분석, 예측, 최적화 이런 서비스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보게 되면요. 분석인 경우에는 특정 도로 구간이나 시간대에 평균 차량 통과 대수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몇 대다. 차량 종류별로 몇 대다 이거고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도달 시간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또 최적화라고 하는 서비스는 사거리 교차로 통과 총 차량 대수가 최대가 되도록 4개 신호등의 전멸 패턴을 찾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분석은 단순한 정보고 예측은 지식 수준의 서비스고 최적화는 지혜 수준의 서비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때 실제로 간단하게 분석으로 제공할 수도 있지만 예측이나 최적화까지를 제공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의 활용 목적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의 구축 목적을 스마트 시스템 컨텍스트에 잠깐 정리를 해보게 되면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디지털 트윈과 피지컬 트윈을 연동을 하는 거죠. 스마트화를 통해서 시스템 단독으로 불가능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이런 시스템 스트럭처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고 정의가 있습니까? 그거 했을 때 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과학재단에서 스마트 시스템의 기능을 4개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동 감지, 진단, 교정제요. 자, 이것은 기능적인 측면이고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양이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최적화된 운영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을 구성했는데 자원이나 에너지 사용량이 최소가 되어야 된다. 어떤 시스템을 구성했는데 작업 능률이나 장비 가동률이 최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적화는 따로 기능이 되는 범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변수를 조정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분야는 모든 시스템입니다. 여기 본 산업, 공공, 의료, 재난, 국방 이 모든 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피지컬 트윈과 디지털 트윈을 다양한 형태로 연동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다양한 형태의 연동은 어떤 거냐? 자, 연동의 형태는 이런 것들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피지컬 트윈과 디지털 트윈을 연동한 스마트 시스템 한 개를 이야기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시스템 I의 디지털 트윈과 시스템 J의 피지컬 트윈을 연동하는 겁니다. 그림 보면 아시겠죠? 3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스마트 시스템에서 디지털 트윈만 연동을 하는 걸 말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스마트 시스템 전체를 IoT와 같이 연동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3번과 4번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특히 3번 같은 경우를 디지털 트윈 페더레이션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스템 IoT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이와 같이 구성하게 되면 디지털 트윈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왜? 시뮬레이션 해야지 데이터를 생성하겠죠. 1번 같은 연동 형태에서는 가상시간을 사용해서 단독 시뮬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단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컴퓨팅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거고, 가상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시뮬레이션에 사용하는 시각은 실제 시간하고는 값만 같지 실제 시간과 같이 시간이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 시간이 100분이라고 하면 t = 1 했다가 t = 100일 하면 시뮬레이션 시간이 101분 소요됐지만 컴퓨터에서는 뭐 1마이크로세컨드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아키텍처는 시스템 인더 루프로 시뮬레이션 한다. 왜? 왼쪽 그림과 같이 피지컬 트윈하고 디지털 트윈이 같이 묶여서 실험이 되기 때문에 루프 상에서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을 시스템 인더 루프 시뮬레이션으로 부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디지털 트윈을 목적에 맞게 조금 더 추상화시켜서 API만 똑같이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할 때 우리는 에뮬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지 여기서 실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시각과 디지털 트윈 속에 있는 시간 변수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키텍처는 가상시간으로 연동 분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이 연동 분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여러 개의 컴퓨터 노드에 있는 디지털 트윈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시간을 동기화시키고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이루어지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보통은 가상시간으로 하게 되고요. 4번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IoT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경우는 분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시간에 조금 추가할 것은 2번에 있는 시스템 인더 루프의 실시간하고 4번에 있는 거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실시간의 정의는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에 모든 계산을 마치는 시뮬레이션 루프가 끝나는 시뮬레이션을 이야기하고요.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는 전적으로 어떤 응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번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실시간 루프가 1ms 간격이라고 하면 4번의 경우는 서비스를 하기에 적합한 실시간이 1분도 될 수 있고 10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각과 동기화가 돼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가능한 서비스를 보게 되면 1번 같은 경우는 단일 시스템의 분석 예측, 진단, 최적화. 2번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두 시스템 I와 J 사이의 설계 검증 및 최적화. 3번인 경우에는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라고 우리가 그러죠. 왼쪽 그림과 같이 피지컬 트윈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여러 개가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디지털 트윈 페더레이션을 구성해서
전체를 분석하거나 뭐 예측하거나 최적화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4번 아키텍처인 경우는 복합 시스템의 실시간인의 제어나 최적화를 위한 연동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동 타입 1, 2, 3, 4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보겠습니다. 1번인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죠. 예측을 하기 위해서 실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가상 실험한 데이터를 가시오 도구를 통해서 보거나 혹은 분석 도구를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고요. 2번인 경우는 실제 시스템의 데이터와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비교해 가지고 고장 발견을 할 수도 있고 고장 원인 진단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어 및 최적화인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시뮬레이션 예측치를 수집하고 이 예측치를 제어 알고리즘 루프이지 vs 루프를 구성하면 CPS와 같은 구조로 제어나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디지털 트윈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것은 디바이스에 위치할 수도 있고 엣지에 위치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뭡니까? 답이 없습니다. 구축이나 운용 목적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동 형태 2번은 디지털 트윈 A와 피지컬 트윈 B가 연결된 거죠. 첫 번째 경우는 실제 주행 환경의 피지컬 트윈과 자율주행 차량의 디지털 트윈을 연결하는 거고요. 아래 그림은 주행 환경 디지털 트윈과 실제 자율주행 차량을 연결하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는 운용 개념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술의 피지빌리티나 실제는 다음 단계에서 토론을 하면 되겠고요. 활용 서비스 A로서는 위에 있는 그림은 주행 환경 디지털 트윈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실제 존재하는 치약도로 같은 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주행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실제 디지털 트윈 차량이 자기 주위가 아니고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정보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획득해서 원거리 자율주행을 최적화하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운용 형태를 잠깐 우리가 보게 되면 똑같은 장비나 유사한 장비를 여러 개를 연결해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그 장비의 남은 수명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잔존 수명 예측이라고 하는데요. 대개 이와 같이 비슷한 장비나 같은 장비를 여러 군데 사용하니까요. 그거의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잔존 유효 수명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수명 종료가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시간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을 현재 상태 정보를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현재 시간을 집어넣어 주면 남은 시간과 현재 시간의 차이가 잔존 유효 수명이 됩니다. 물론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고 이 이론은 시스템 헬스라 해서 시스템 속에는 사람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컨디션 베이스 메인터넌스의 이제 핵심 기술이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는 점과 기울기인데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에서 수집한 이력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가 없을 때는 정확하게 잔존 유효 수명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비의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 다시 말하면 장비가 만들어져서부터 폐기할 때까지 이 그림에서도 이 성능 그래프가 시간 스케일이 한 30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수집하는 그러한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을 디지털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스레드. 그래서 이것도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존재하고요. 이 스레드를 통해서 새 장비일 때는 변수값 A가 5다. 근데 장비가 계속 날아가니까 변수값이 4.8이 됐다가 한 20년 되니까 4.3이 되고 30년 되니까 2가 돼갖고 장비를 못 쓰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집하겠다는 게 디지털 스레드의 목적이 됩니다. 4번 경우의 서비스는 대개 우리의 그 M2M이나 IoT 플랫폼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운영 환경이 이렇게 전부 다 이 M2M이나
IoT망에 묶여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앞으로 5G망에서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이 망에서 디지털 트윈 역할은 피지컬 트윈 자신의 주변이나 원거리에 있는 정보를 교환하거나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또 자율주행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군집주행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끼리 묶어가지고 네트워크의 애독망을 구성해야 됩니다. 군집중에서는. 그래서 그 애독 네트워크의 망의 표준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디지털 트윈의 연동 케이스, 그 다음에 연동으로 생기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운영 체계의 데이터와 공간 정보는 비교적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응용에 관계없이 구성을 할 수가 있는 반면 실체계의 객체 모델은 응용이 달라질 때마다 이 모델이 달라집니다. 왜? 이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모델과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델은 달라지죠. 그러나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우리의 형상 정보는 똑같은 프레임으로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데 행위 모델이 조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실체계의 운용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을 통해서는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이 데이터 모델이 없거나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해서 대상 실체계를 공부해서 자동차를 예를 듭시다. 자동차의 움직이는 법칙은 물리법칙 이거다 해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과 시뮬레이션 모델을 특징을 보게 되면 데이터 모델은 문제와 답을 계속 기억시키가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풀자 하는 겁니다. 주로 많이 사용한 게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죠. 제일 단점은 안 풀어본 문제 푸는 게 범위를 벗어난 거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반면에 문제를 푸는 공식을 기억해서 연속시간 모델은 장비나 자연현상에 대한 물리나 공학 수준 모델이고요. 이상사건 모델은 프로세스나 사람의 의사결정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가 다 동시에 들어간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기계가 만드는 그런 모델이고 오른쪽은 사람이 만드는 모델이기 때문에 서로가 장단점이 있고 왼쪽은 비교적 도구로 쉽게 할 수 있지만 오른쪽은 도구로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고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델의 컨텐츠는 사람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 모델의 한계가 인과관계를 표시할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의 솔루션 공간이 시뮬레이션 모델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게 되면 실제 시스템의 운영 데이터라든지 이벤트를 수집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죠. 반면에 실제 운용과 다르게 가상 운용을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은 운용된 데이터만 수집되고 오른쪽은 운용 데이터하고 내가 운용하고 싶은 가상 운용 데이터가 수집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경험해본 케이스만 이야기하고 오른쪽은 경험해본 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 다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메타버스 같은 걸 만드는 컨텐츠는 당연히 오른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그냥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상 분석.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예측,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what if 예측이라 하는데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인 경우에 데이터 모델이나 프로세스 모델이 필요한데요. 이 모델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하는 것들을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이벤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분야를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측에서 what if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모델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죠. 모델이 구축되면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공대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이 공학체계 분석이고요. 또
이벤트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것을 오퍼레이션 리서치를 해서 운용 분석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분석을 하면 여러 개 나오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는 걸 찾는 과정을 최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최적화까지 다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이는 데이터에 보입니다. 우선에 우리가 이 그림에서 분석 예측 최적화 시 고려된 데이터나 이벤트 범위가 가상 운용 데이터가 제일 크고 현재 운용 데이터가 그 다음이고 운용 데이터 중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제일 작은 데이터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경험해보거나 경험해보지 않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좌측에서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수집된 데이터에 국한되죠. 경험해본 케이스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좌측하고 우측에서 한 분석이나 예측이나 최적화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좌측에서는 최적화 값이 10이 나왔는데 우측에서는 최적화 값이 15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극한적인 케이스가 바둑에서 좌측에 있는 프로기사가 바둑을 뜨는 거하고 우측에 있는 알파고의 차이인데요. 좌측은 프로기사가 경험한 기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프로기사들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다른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공유해서 바둑을 뜨게 된다고 할 때, 우측은 생전에 떠보지 않은 수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일단 시도해보고 결과 좋으면 그 수를 사용하고 결과가 나쁘면 버리는 확률적 시뮬레이션 기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AI에서 다른 분야에서는 경험해보지 않은 데이터는 예측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로샷 러닝 문제라 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AI의 핫 이슈가 되어 있는데, 시뮬레이션 모델 입장에서는 경험해보지 않은 데이터와 경험해본 데이터 차이가 전혀 없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만들기도 어려운데요. 일단 우리는 이 동적 시스템의 형태와 그 형태에 따른 디지털 모델의 분류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형태는 이와 같이 출력만 있는 경우, 이건 보통 운영 환경 모델이라든지 데이터 발생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 출력 다 있는 경우, 일반적인 거고요. 입력만 있는 경우는 데이터 수집하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스카다 같은 것들에 보게 되면 데이터 수집만 하는 게 있죠. 데이터 수집하는 것들은 이런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디지털 트윈 모델의 주요 기능은 모델 속에 있는 변수, 우리는 시뮬레이션 이론에서는 상태 변수라고 합니다.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상태 변수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을 추적하는 법칙을 모델이라고 하는데, 상태 변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뀝니다.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게 연속시간 모델, 이산사건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확률적 모델, 확정적 모델, 또 이것들을 숫자적인 거로 표시할 수 있는,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해석적 모델과 시뮬레이션 모델로 나누고, 시뮬레이션 모델에서도 수학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형식적 모델과 비형식적 모델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델이 달라짐에 따라서 수학이 달라지고, 수학이 달라짐에 따라서 기존에 만들어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교통 모델인 경우에, 교통은 자동차도 들어가고 운전자도 들어가고 신호등도 들어가죠. 자동차인 경우는 우선에 연속시간 모델이면서 확정적으로 모델이 되고 해석적으로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운전자인 경우는 의사결정을 이벤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산사건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의사결정도 항상 똑같지 않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바꿀 때 오늘은 그냥 왼쪽으로 한번 휙 가보기도 하고 내일은 오른쪽 가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전부 다 확률적이라는 거고요. 시뮬레이션 모델도 형식론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고, 신호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적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 모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응용 분야별로 이 모델이 다르게 개발되고 거기에 따른 툴 지원이 있지 않은 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 모델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플랫폼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산인데요.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트윈 플랫폼 표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 디지털 트윈 구성은 목적에 무관한 공통 틀인 플랫폼과 목적에 따라서 구성 요소가 달라지는 구성 요소의 집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구성 요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체계 운용 데이터, 객체 행위 모델, 그리고 공간 정보 이 세 개로 구성되고 한 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 구성 요소들을 개발하고 이걸 통합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고요. 운용할 때는 이게 에지에 혹은 클라우드에 있느냐, 뭐 혹은 디바이스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다양하고요. 유지보수도 전 수명 주기 동안에 실체계와 연동이 돼서 움직이고 특히 실체계의 성능이 저하되면 디지털 트윈 모델도 성능이 저하되도록 자동 진화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한 플랫폼의 필요성은 다른 데서 시스템 개발할 때 플랫폼 쓰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트윈 개발이나 유지 보수를 효율적으로 하고 신뢰성 있게 하면서 디지털 트윈 자산을 재사용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실제로 이걸 개발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주 관심이 되겠죠. 개발은 크게 봐서 기존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플랫폼이든 기존의 플랫폼이든 디지털 트윈의 플랫폼의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이 돼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IoT 기반의 서비스, 그 다음에 공간정보 서비스, 시뮬레이션 서비스 이 세 개가 구성 요소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데 IoT 기반의 AI 서비스는 현재 운용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운용된 데이터 범위 내에서 데이터의 값을 조합해가하지 실제로 운용된 데이터가 아닌 범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최적화도 마찬가지죠. 단지 시뮬레이션은 현재 및 변경된 운용 상태를 모두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앞에서 제가 소개한 이 지혜 서비스, 지식 서비스, 정보 서비스가 이 플랫폼을 구축할 때 공간 정보 서비스만 하면 말 그대로 서비스가 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보 수준의 서비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만 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식 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를 추적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교통을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도달 시간 이렇게 하면 A에서 B까지가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모두 모사를 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 서비스인 경우에는 원인까지 찾아서 원인을 분석하거나 필요하면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 최적화까지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기본적인 논리적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플랫폼에 애드옥으로 서비스 추가하는 방법과 새로운 방법 두 개를 소개하는데요. 먼저 기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IoT 플랫폼을 사용해서 하는 거와 공간정보 플랫폼을 사용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모델링 플랫폼을 사용해서 하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기존 서비스에서 디지털 트윈이란 새로운 용어와 그 용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oT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지형 공간 형상 정보의 필요성이 있으면 여기에서 정해진 포맷의 파일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IoT를 가지고 AI 기반 예측하는데 시뮬레이션 왜 들어갑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I 기반의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 공간이 작다는 것과 데이터 공간의 범위를 벗어나면 예측이 안 된다는 문제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요. 공간 정보에서 유사한 이유로 실제로 IoT라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연동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서도 필요하면 IoT 데이터나 지형 공간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게 되면 IoT 기반의 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GE의 프레딕스라든지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마인드스피어, 그 다음에 다소의 3D 익스피어런스,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반 플랫폼에서 우리가 와이즈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반 플랫폼을 잠깐 소개를 하고, 위에 있는 플랫폼의 단점은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고 운용하고 유지보수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와이즈라는 플랫폼은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플랫폼인데요. 실체계를 데이터를 복제하고 행위 모델을 복제하고 공간 형상 정보를 복제하는 제일 중요한 행위 모델 복제하는데 디지털 트윈을 중점을 두고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데이터 복제나 공간 형상 정보가 필요하면은 연동해서 사용을 한다는 개념이고요. 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링 시뮬레이션 엔진과 빅데이터를 연계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모델 학습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빅데이터 AI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특별한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술을 특허로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환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례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국방 분야, 환경 분야, 재난 분야, 의료 분야, 교통 분야, 농업 분야 이런 것들의 사례를 들 수가 있고요. 국방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밑에 디지털 트윈이 구축돼서 실제로 이 잠수함에서 의뢰가 발사돼서 수상함을 쫓아가는 그림을 보고 있고요. 이 디지털 트윈의 구축 목적은 잠수함의 의뢰 공격 회피 능력을 가상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도 GIS와 여기서 보는 대로 의뢰라든지 수상함의 3D CAD 그리고 수상함 의뢰 해양 환경의 객체 모델과 공격 방어의 시뮬레이션을 모두 결합하면 이와 같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가 있고요. 디지털 트윈 다음으로 화재 대피 디지털 트윈을 보면 그림에서 보는 것이 우리 그 경남에 있는 어떤 공립병원입니다.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 사람이 조금 점으로 보이지만 화재가 발생할 때에 인원별 대피 시간을 분석하고 사상자 수를 분석해서 매뉴얼을 분석하고 검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빔 정보와 화재 상황 연출 모델과 대피 모델을 가지고 만드는 예가 되겠습니다. 또 이 심장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심장 근육의 이완과 수축 과정을 비수술적 요법으로 측정하고 의료행위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심장의 2차원 캐드, 요즘은 이게 3차원 캐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제가 1990년도에 만드는 거라서 2차원 캐드하고 실제 이완 수축 모델을 사용하고요. 이와 같이 그 심장이 정상적인 거가 왼쪽, 비정상적인 거 오른쪽이 돼서 심장에 펄스가 가해질 때 실제로 심장이 움직이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식물 공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식물 공장. 왜 공장이라는 이야기를 쓰느냐? 식물을 인위적인 환경에서 풀로 생산을 하는데 자연 현상하고 완전히 차단돼 가지고 여러 가지의 환경 조건을 바꿔서 자연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식물 공장의 목표인데요.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이유는 실제로 그 식물 공장 내부의
환경을 이제 기류도 있고 온도도 있고 습도도 있고 토양도 있고 CO2도 있고 빛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류 최적화하는 것을 빔 정보와 작물 캐드 모델과 장비 모델 그리고 CFT 이것은 전산 유체적 가교라고 부르죠. 이 모델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 식물 공장 1층과 2층의 빔 정보고요. 그림은 이렇게 보이고 실제로 모두 디지털화돼 가지고 컴퓨터로 조작이 가능한 그런 정보고요. 이 과정에서 1층에서 실제로 기류가 움직이는 것을 이 CFD로 풀게 되면은 이와 같이 기류가 전체에서 어떤 식으로 분포되느냐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색깔을 통해서 우리는 기류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류 값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 그게 되지 않으면 그 값이 될 수 있도록 이 식물 공장 내에 기류 흐름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지부했습니다. 그 장비는 보통 펜이라든지 서큘레이터 같은 걸 지부해서 최적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 이상 소개를 해드린 것은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GIS라든지 IoT 데이터를 연동해서 하는 것을 소개해드렸고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이름을 제가 POP라고 붙였습니다. 플랫폼 오브 플랫폼즈라고 해서 연동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환경입니다.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IoT 플랫폼이나 모델링 시뮬레이션 플랫폼, 공간 지원 정보 플랫폼은 기존에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연동을 해서 만드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을 연동하는 국제 표준이 존재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IEEE의 표준 1516이라는 겁니다. 자, 이 표준의 특징은 어떤 응용이라도 이 표준의 API를 만족하면 연동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VR이나 AR이나 최적화 도구라든지 플랫폼도 얼마든지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연동을 할 때는 이 플랫폼의 API죠. API와 이 플랫폼에서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표준 객체 모델이 있습니다. 이 객체 모델을 표준화시키면 IoT 플랫폼, 모델링 시뮬레이션 플랫폼,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동일한 객체라고 할 때는 동일하게 보이도록 하는 데이터 포맷이라고 이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었느냐? 당연히 이것들을 가지고 직접 적용한 것은 없지만 최소한 스마트 시티라고 할 때는 스마트 시티를 운영할 때 필요한 데이터는 모두 이런 거다 하는 표준이 ISO 30182에 있는데요. 이것은 스마트시티 개념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스마트시티 내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온토로지 기반으로 다시 말하면 상위 레벨의 데이터와 하위 레벨의 데이터의 관계를 표시하는 온토로지로 표준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POP는 세 개의 플랫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묶었을 때는 서로 API를 통일하고 서로 객체 모델을 통일함으로써 기존 세 개의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실제 연동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하고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공유 객체 모델입니다. 프로토콜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지만 API의 집합과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API의 시퀀스를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POP 표준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그림에서 IoT에서 혹은 GIS에서 혹은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진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공유 객체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고 쓸 수도 있고 또 한계 이 GIS에 국한하더라도 GIS 플랫폼이 A, B, C, D 4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연동 구조의 표준 데이터를 쓰게 되면 그 4개의 플랫폼이 쉽게 연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이런 식으로 POP로 가는 것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기존에 있는 국제 표준을 채택하든지, 예를 들면 IEEE 1516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디지털 트윈에 필요한 POP의 표준은 이건 거다 하는 걸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이 빅데이터 AI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 틀립니까? 예, 당연히 틀리면서도 빅데이터 AI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 시스템이 있으면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이거를 빅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면 빅데이터 공간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 플러스 가상 운용 데이터까지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관심 빅데이터를 AI 통계 공학 기반의 분석 도구로 분석해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할 수도 있고, 우측에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도 이런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왼쪽 것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오른쪽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특징은 뭐냐? 빅데이터의 사이즈라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빅데이터는 굉장히 크죠. 사이즈가 크다는 건 뭡니까? 당연히 서비스가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예로서 우리가 자율주행의 안전도를 검증하는 빅데이터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자율주행 회사 같이 맨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우리가 가상 환경에서 이런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환경이 존재한다면은 그런 환경에서 생성된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의 분석과 여러 가지의 알고리즘 개발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트윈은 단순하게 시뮬레이션 확장으로 기존에 있는 시뮬레이션을 라이브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거가 기본이지만, 앞에서 다양한 연동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 AI 기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빅데이터 생성기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림을 끝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